100년? 아니, 200년을 줘도 한국은 절대 못합니다. 일본 정부가 확신에 차 비웃었습니다. 노벨상 하나 없는 민족이라며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그 오만을 단 7년 만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본 기업이 1940년대부터 80년 넘게 쌓아올린 독점의 성벽을 삼성과 함께 보란듯이 뚫어버린 겁니다. 일본 공장에 500억 원대 악성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 제국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27만 번의 데이터와 7년의 집념으로 일본의 콧대를 꺾어버린 짜릿한 참교육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차관님,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은 통제구역입니다. 수행비서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쿄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제 몸을 떨게 하는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 때문이었죠. 이곳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호야의 제1물류센터입니다. 새벽 4시부터 엔진을 켜둔 무진동 트럭들이 뿜어내는 매연, 지게차가 움직이는 경고음, 전 세계로 나갈 물량을 체크하는 인부들의 고함으로 24시간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텅 빈 야적장을 맴도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출하되지 못한 검은색 특수 컨테이너 박스들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제 키의 2배를 훌쩍 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맨 앞에 놓인 박스의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송장에는 명확한 목적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하지만 그 위에는 붉은색 잉크로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거대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문 취소 반송. 차관님, 그거 만지지 마십시오. 이미 화학적 변성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공장장이 울상을 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 대신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더군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들은 유효기간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진공 포장을 했어도 한 달 안에 노광 장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세한 산화가 일어납니다. 저기 쌓인 것들, 전부 산업 폐기물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폐기물이라니, 저게 대체 얼마짜린데? 저 한 구역에 쌓인 것만 계산해도 50억엔. 한국 돈으로 약 500억 원입니다. 이번 분기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500억 원.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유리 원판 따위가 왜 그리 비싸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표면의 높낮이 차이가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도 허용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면. 바로 E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찍어내는 이 신의 도화지가 없으면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도 AI 서버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에게 목줄이 잡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폐기물 더미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도쿄의 하늘은 유난히 차갑고 시리더군요. 하지만 제 기억 속 불과 한 달 전의 공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가슴이 가세키 간청가의 대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히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이었죠. 당시 저는 내각의 실세들과 마주 앉아 지금 이 사태를 예견하기는커녕 비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안건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동향 및 대응 전략 대외비라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 종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위원님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 비장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렇게 보고했었죠. 최근 첩보에 따르면 한국 대구에 위치한 SNS텍이라는 기업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659억 원을 지분 투자한 이후 연구 인력이 3배로 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EUV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잠깐 구로다 차관. 제 말을 자른 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옥로차를 홀짝이며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피식 웃더군요. 자네 지금 겁먹은 건가? SNS 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구만. 그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지? 연 매출 1,00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입니다. 1,000억 원? 하. 회의실 전체에 비웃음 섞인 폭소가 터졌습니다. 연 매출 수십조 원을 자랑하는 일본 소재 기업들에게 한국의 중소기업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수석 보좌관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차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차관. 기술이라는 건 돈만 붓는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법입니다. 호야나 아사히 글라스가 유리를 깎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나? 1941년이야. 태평양 전쟁 때부터 렌즈를 깎아온 장인들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매직으로 굵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검지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초과학? 전무하죠. 노벨 과학상?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조립하는 건 잘할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재 분야는 절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있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100년, 아니 200년이 지나도 한국은 EUV 마스크를 못 만듭니다. 그건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DNA의 문제입니다. 고작 7년 연구했다고 80년 노하우를 따라잡는다.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소설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분위기에 취해 안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극한의 기술은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일본이라는 토양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엔 우리에게 무릎 꿇고 제발 물건 좀 주십시오 라며 애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물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내년도 단가를 30% 기습 인상하기로 말입니다. 일종의 길들이기였습니다. 삼성이 곤란해하며 사정하는 모습을 즐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을 비웃던 바로 그 시간. 현해탄 건너 한국의 대구 공장에서는 127만 번의 실패 데이터를 딛고 일어선 연구원들이 핏발선 눈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80년의 격차를 지워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달콤하고도 오만한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해가 바뀌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이었으니까요. 보통의 일본인들이라면 신사에 가서 새해 복을 빌거나 따뜻한 오세치 요리를 먹으며 평온을 즐기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저 역시 관저에서 보내온 고급 사케를 한 잔 따르며 올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어떻게 요리해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온했던 제 거실에 정적을 깬 건 난데없이 울리는 비상호출 벨소리였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연합회 회장 야마모토였습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그가 새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여보세요? 야마모토 회장님, 새해 복 많이. 차관님, 복이고 나발이고 다 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더군요.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삼성 쪽에서 또 단가 인하라도 요구하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번엔 절대 굽히지 말라고. 단가? 차라리 돈을 깎아달라고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구매팀에서 보낸 1분기 확정 발주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합니다. 숫자가 어떻길래요? 없습니다. 0입니다. 주문 수량이 제로라고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사케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주문량이 0이라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반도체 공장은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특히 EUV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깨집니다. 그런데 소재를 안 산다?
그건 스스로 목을 매겠다는 자살 선언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전산 오류겠죠. 한국 놈들 일처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서버가 해킹당했거나 담당자가 실수로 엔터키를 잘못 눌렀을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회장의 대답은 제 척추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흐르게 만들더군요.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착오 없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일본산 블랭크 마스크 수입은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면 중단.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기사 한 명만 대동한 채 경제산업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는 이미 호야, 아사히 글라스, 시네츠화학 등 네로라 하는 일본 소재 기업의 CEO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모여 있더군요.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삼성의 공식 메일. 그곳엔 감정 없는 텍스트로 주문 수량 연계라는 숫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차관. 정부가 책임지시오. 한국 길들인답시고 가격 올리라고 부추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팔로가 막히면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요? 호야의 매출 40%가 삼성입니다. 당장 주가가 15% 폭락하고 있어요. 점잖던 CEO들이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애국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에 대한 공포,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스러운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추태를 보며 묘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오기가 생기더군요. 감히 일본 정부의 전략에 토를 달아? 저는 단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다들 일본 제국의 기업가들 맞습니까? 고작 삼성의 블러핑에 놀아나서 정부를 공격해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엔 다시금 거만한 확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삼성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우리를 겁줘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작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순도 EUV 마스크를 양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일본뿐입니다. 점유율이 99%란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그 SNS 택인가 뭔가 하는 중소기업 말입니까? 하, 웃기지도 않는군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 기술은 80년이 걸리는 기술입니다. 7년 만에 성공?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삼성이 믿는 구석은 없습니다. 그냥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CEO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삼성의 재고량 길어야 2주치입니다. 딱 2주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도쿄로 날아와서 무릎 꿇고 물건 좀 달라고 사정할 겁니다. 그때 가격을 2배로 아니 3배로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제 호통에 CEO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도 제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아니, 맞아야만 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운명의 2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일차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3일차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7일차가 되자 슬슬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보통 이쯤 되면 삼성 구매팀장에게서 차관님, 지난번 가격 인상안 다시 논의하시죠 라며 은근슬쩍 꼬리를 내리는 전화가 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는 고장난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반면 증권가 모니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속보, 외국인 투자자, 일본 소재 기업, 대거 매도. 호야 주가, 연일, 신저가 갱신. 그리고 약속했던 2주가 지난 1월 15일. 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울고 있는 야마모토 회장이 아닌 창백하게 질린 제 정보 비서관이었습니다. 차관님,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연락 왔나? 항복하겠대? 아닙니다. 국정원 첩보 위성이 평택과 용인 캠퍼스를 촬영했는데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태블릿 PC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소재가 떨어진 삼성의 공장은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굴뚝에선 연기가 멈추고 트럭들은 멈춰 서 있어야 했죠. 하지만 화면 속 평택 공장은 마치 보란듯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공장의 열기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나타내는 지표는 100% 전체 운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놀라운 건 물류 트럭들의 동선입니다. 비서관이 지도를 넘기자 붉은색 선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들의 시작점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오사카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구. 그 이름도 생소했던 SNS텍의 공장에서 출발한 트럭들이 마치 군사 작전처럼 삼성 반도체 기지로 끊임없이 물량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200년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술. 우리가 DNA가 다르다며 조롱했던 그 기술. 그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류야. 이건 정보 오류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산업은 끝장이라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 트럭 안에 든 게 진짜 EUV 마스크인지 아니면 삼성이 우릴 속이려고 빈 상자를 나르는 건지. 내가 가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겠어. 차관님, 지금 한국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비행기 띄워. 당장. 저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제3국을 통해 우리 제품을 몰래 우회 수입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빈 박스로 연극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7년 만에 성공했다는 건 제 엘리트 인생의 모든 데이터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저물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불안한 다리를 떨며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건 쇼다. 이건 삼성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상상한 한국의 중소기업 풍경은 뻔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이나 나누고 낡은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그런 영세한 동네 공장 수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80년 역사의 호야도 수백 명의 박사들이 달라붙어 먼지 한 톨과 싸우는데 고작 7년 된 회사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렌터카를 빌려 대구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정보원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더군요. 차관님, 정말 직접 가보시게요? 저쪽 보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보안? 허풍이겠지. 보여주기식으로 경비원 몇 명 세워놨을 거야. 내 눈으로 그 엉성한 실체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하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대구 성서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순간 제 입가에 머물던 비웃음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단순히 청소가 잘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 정밀 기기를 실은 무진동 항온 항습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은 노면의 미세한 굴곡조차 허용하지 않도록 특수 아스팔트로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저기입니다, 차관님. 정보원이 가리킨 곳을 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차를 세우라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상상했던 낡은 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거대한 화이트 박스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SNS테크라는 간결한 로고만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인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미세한 공기 순환 파이프, 집안의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 면진 구조, 그리고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클린룸의 위용. 그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아니 일본의 최신 공장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하이엔드 팹이었습니다.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어놨군. 거칠애 하나는 인정해주지. 저는 애써 침을 뱉듯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었을 거야. 저런 건물을 짓는 건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해. 문제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공정이라고. 우리는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트럭. 그 트럭에 실린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트럭 기사들의 표정에서 당황함이나 어설픔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곳은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드나드는데도 경적 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은 잡담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차량의 하부까지 검색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출하장 도크가 열릴 때마다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나와 EUV 포드를 싣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조용해? 보통의 현장이라면 고함도 오가고 실수해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담배 피우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보여야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처럼 혹은 폭탄을 해체하는 특수부대원처럼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기이한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침 공장 밖으로 나오는 트럭 한 대가 신호 대기 때문에 멈춰 서 있더군요.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길을 묻는 척하며 트럭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그들의 반응을 떠볼 생각이었습니다. 똑똑. 창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가 창문을 윙 내렸습니다. 그는 껌을 씹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기판의 온도 습도 게이지를 체크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길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뭐 하는 공장입니까? 무슨 비밀 군사 기지처럼 경비가 삼엄하네요. 저는 일부러 어수룩한 일본인 관광객 흉내를 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 반도체 만드는데요. 대단하죠? 하며 으스대거나 보안 때문에 당황해서 얼버무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비키이소. 바쁨니 더워. 네. 지금 트럭 안의 온도 0.1도라도 바뀌면 안 됨니 더워. 아저씨랑 노가리 깔 시간 없으니까 저기 가서 경비원한테 물어보이소. 그는 미련 없이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육중한 트럭을 몰고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연도 소음도 없이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감히 대일본 제국의 차관인 나를 무시해? 저런 배운 것 없는 트럭 기사 따위가? 하지만 그 분노 뒤편에는 인정하기 싫은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기사의 태도. 그건 단순히 불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싣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지금 어떤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가의 오라였습니다. 허세를 부릴 필요도 과장할 필요도 없는 진짜들만의 자신감. 아니야. 속지 마. 저것도 다 교육받은 걸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차에 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쇼라고 치부하기엔 저들의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운전석의 정보원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이 공장. 전기 사용량을 해킹해봤는데요. 지난달 대비 300%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불만 켜놓은 게 아닙니다. 장비가, 노광 장비와 검사 장비가 풀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닥쳐. 그딴 데이터 필요 없어. 저는 태블릿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전기세? 돈으로 냈겠지. 삼성이 돈 대주면 전기 낭비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눈으로 그 제품을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믿어.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견고한 성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EUV 기술을 완성한 걸까요? 아니면 제 생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반 번호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차량. 아니, 삼성전자 본사 임원급이 타는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따라가. 네.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저 차 뒤에 붙어. 방문객인 척 위장해서라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오늘 결판을 낸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제 자존심을 걸고 이 빌어먹을 쇼에 커튼을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 놓치면 끝이야. 제고함에 정보원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바리케이트를 통과해 공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찰나 우리 차도 그 뒤를 바짝 붙어 따라붙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막아섰지만 저는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해둔 명함을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일본국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구로다. 비켜.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귀사가 일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장 책임자 불러. 저는 일부러 더 거만하게 더 고압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이라면 경제산업성이라는 이름값과 특허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더군요. 그는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몇 마디를 속삭이더니 차단기를 스르르 열어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본관 3층 대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기다렸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태도.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애써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허세야. 쫄지 마. 안으로 들어가면 텅 빈 껍데기뿐일 거야.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공장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기름 냄새 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백색 에폭시로 코팅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OHT 레일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리였습니다. 수백 대의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기계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도서관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우웅하는 공조기의 낮은 진동음만이 제 심장 박동과 공명할 뿐이었죠. 3층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통유리 너머로 팩토리 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까 본 검은 세단의 주인인 삼성전자 상무였고 다른 한 명은 SNS텍의 기술연구소장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로다 차관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삼성 상무가 권한 건 믹스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여유로운 미소가 제 자존심을 긁어놓더군요. 저는 텀블러를 밀쳐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집어치워.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아나? 쇼는 끝났어. 쇼라니요? 다 알고 왔어. 지금 저 아래 돌아가는 장비들 빈 깡통이지? 삼성이 주문 끄는 척하고 뒤로는 몰래 우리 호야 제품 우회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 다 알아. 어디서 감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생산 로그 파일 까. 원자재 수입 내역서 가져와. 안 그러면 당장 WTO에 제소해서 이 공장 문 닫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제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장은 말없이 두께가 3cm는 되어 보이는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테이블 위로 스르륵 밀어주더군요. 표지에는 기밀 EUV 블랭크 마스크 품질 인증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품질 인증 보고서. 차관님 목 아프게 소리 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찾으시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요. 이까짓 종이 쪼가리 조작하면 그만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차관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께 여쭤보시죠. 연구소장이 스피커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소재 분석 권위자이자 우리 정부의 기술 자문인 나카무라 박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카무라 박사입니다. 박사님, 접니다. 구로다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 공장에 와 있는데 이놈들이 가짜 데이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낼 테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승리감을 확신하며 보고서에 핵심 페이지를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제 나카무라 박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1분, 2분,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서서히 경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박사님? 왜 말이 없으십니까? 가짜죠? 그렇죠? 차관님. 나카무라 박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샘플 시리얼 넘버가 뭡니까? S201601A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뭐가 말입니까? 차관님, 지금 보고 계신 그 페이지의 투과율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는 황급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파동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지만 제 눈에도 한 가지 숫자는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투과율 90.2% 목표 달성. 90.2%.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나카무라 박사의 한숨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차관님, 호야의 최신 제품 투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8%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저 90%의 벽을 넘기 위해 1조 엔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물리적 한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뚫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닙니다. 기술 초격차입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이제 일본 제품은 구형이 되는 겁니다. 쿵. 마치 누군가가 쇠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일 거야. 불량률은? 그래, 불량률. 한두 개는 잘 만들 수 있어도 양산은 달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거칠게 넘긴 페이지에는 결합 밀도 차트가 있었습니다. 일본 호야의 허용 기준치 제곱센티미터당 0.05개. SNS택의 검측 결과 제곱센티미터당 0.00개. 제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노세계에서 0이라는 숫자는 10만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먼지 하나, 분자 하나만 튀어도 불량이 나는 게 이 바닥인데 결함이 없다니요. 그때 침묵을 지키던 연구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통유리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클린룸 내부. 그곳에는 노란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장비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장비.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장비였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금지했던, 그래서 한국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믿었던 EUV 노광 장비와 유사한 하지만 뭔가 다른 개조된 설비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은 7년이라고 하셨죠? 연구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7년 동안 하루 24시간을 3교대로 돌렸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주말에 쉬고 5시에 퇴근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연구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며 127만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벽면에 붙은 거대한 현황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D-Day 플러스 2557일이라는 숫자가 카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구를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 차관님이 말씀하신 100년의 기술 격차요? 우리는 그걸 시간의 밀도로 압축했습니다. 일본이 80년 동안 걸어갈 때 우리는 7년 동안 뛰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피를 토할 때까지 뛰었습니다. 삼성 상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차관님,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며 재고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은 일본의 70%, 성능은 120%.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하청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건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투과율 90%, 결함 0, 가격 70%.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반도체 소재 제국의 관뚜껑에 박히는 못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나카무라 박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폰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그 오만했던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 공장 밖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도쿄의 비서실장.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라피더스가. 일본 반도체 연합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공장에서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일본 본토에서는 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라피더스가. 뭐?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이 졸린 짐승의 쉰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에 질려 과호흡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공장. 시제품 웨이퍼 1000장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수율이 0%입니다. 차관님, 단순한 불량이 아닙니다. 장비 세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장비 세팅?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엔 IBM과 벨기에 IMEC에서 파견된 세계 최고의 박사들이 있잖아. 그 박사들이 어제부로 전원 철수했습니다. 철수? 왜? 일본 측 엔지니어들이 기초적인 영어조차 안 되고 최신 노광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협업이 불가능하다며 위약금을 물고 떠나버렸습니다. 라피더스는 지금 빈 껍데기입니다. 털썩. 제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대회의실의 정막을 찢어놓았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라피더스. 그것은 일본 반도체 부활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대기업이 돈을 쏟아붓고 정부가 5조 엔의 보조금을 태워 만든 꿈의 연합이었죠. 우리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2027년까지 따라잡겠다고. 그래서 삼성이 우리 소재를 안 사가도 라피더스만 성공하면 우리끼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고작 사람이 없어서 박살났다는 겁니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돌릴 숙련된 엔지니어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힘든 제조업을 기피하고 늙은 장인들은 은퇴해버린 현실. 그 처참한 민낯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져버린 것이죠.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삼성전자 상무가 제 발치에 떨어진 깨진 폰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주더군요. 그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내려다볼 때나 생기는 지독하게 잔인한 연민이었습니다. 일본의 상황. 대충 짐작이 갑니다. 라피더스 힘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우리 일본의 저력을 무시하지 마. 저는 악을 썼지만 이미 제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삼성 상무는 덤덤하게 하지만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분석한 겁니다. 차관님,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울 때 일본은 워라밸과 매뉴얼만 따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7년의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그 절박함의 차이에서 온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SNS텍 연구소장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의 대형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차관님, 아까 진짜 비밀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삼성이 우리 물건을 쓰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차관님이 보셔야 할 공포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이 바뀌자 전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서 대구의 SNS텍 공장을 향해 뻗어나오는 수십 개의 화살표들이 실시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주 현황. 저는 그 화살표들의 시작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찍힌 로고들.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의 우방이라 믿었던 대만의 TSMC까지. 이게 뭡니까? TSMC가 왜 여기에? 어제부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연구소장이 계약서 스캔본을 띄웠습니다. 대만의 TSMC조차 일본산 소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언제 또 수출 규제를 할지 모르는 나라의 물건을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반면 한국은 품질은 더 좋은데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도에서 일본 열도를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가 빛나는 화살표로 연결되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일본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화살표도 일본을 향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나오는 화살표도 없었습니다. 일본 고립됨. 그제야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파티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초대장도 받지 못한 채 문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는데 갇힌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죽이려 던진 칼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심장에 꽂힌 겁니다. 돌아가야 해. 총리님께 알려야 해.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한국에 사과해서라도 소재 공급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깨진 액정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눌러 관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달칵. 총리님. 접니다. 구로다입니다.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총리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가짜가 아닙니다. TSMC도 인텔도 다 넘어갔습니다. 라피더스는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에 사과하고 협상을. 구로다 차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총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너무나도 정치적인 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갔군요. 네.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당신이 한국 기업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실망스럽군요. 그게 무슨... 저는 총리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구로다 차관 당신의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개인적 일탈? 그때 회의실 벽면에 걸려있던 TV 뉴스 속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이 흐르고 있었고 자료 화면으로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일본 정부 구로다 차관 경질. 대한국 외교 참사 책임 물어. 다카이치 총리 관료의 독단적 행동 유감.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변함없다. 수화기 너머로 뚜 하는 끊김 신호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배신.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더니 사냥에 실패한 개를 주인은 가차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라피더스의 실패와 소재산업의 붕괴라는 거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라는 희생양 하나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른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추악한 수를 둔 것이죠.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곳은 적국인 한국의 심장부. 저는 조국에서도 버림받고 적에게도 포위된 채 차가운 에폭시 바닥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삼성 상무와 SNS텍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 없는 국가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를 가진 조직은 결국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눈앞의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트럭들이 힘차게 엔진 소리를 내며
전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만 제 인생의 엔진은 이곳 대구의 낯선 공장 바닥에서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 이것은 일본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차관님. 아니, 구로다 씨. 뉴스 앵커가 내뱉는 경질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제 커리어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국가에 의해 생방송으로 공개 처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저를 독단적인 미치광이로 만들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잔인하고도 신속한 손절매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회의실에 저를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적국의 한복판에 고립되었고 돌아갈 조국마저 잃어버린 국제 미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한국인들이 저를 비웃겠지요. 꼴 좋다, 일본의 원숭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경비원을 불러 개처럼 끌어낼 겁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참한 꼴을 보이기 싫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드십시오. 당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비웃음이나 욕설 대신 투박한 손길이 제 앞에 초콜릿과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SNS 태계 연구소장이 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나가라고. 안 합니까? 나가서 어디로 가시게요? 기자들이 공장 정문에 진을 치고 있을 텐데. 그는 옆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구로다 씨. 우리는 데이터로 싸우지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건 엔지니어의 도리가 아닙니다. 엔지니어의 도리.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 기술을 무기화하고 상대를 짓밟으려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 상무 역시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진정되시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7년의 시간. 그게 단순히 기계만 돌린 시간이 아니라는 걸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홀린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내한 곳은 최첨단 클린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불이 반쯤 꺼진 허름한 복도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연구원들의 숙직실이자 지난 7년간의 전장입니다. 연구소장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땀 냄새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게도 인간적인 냄새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업의 휴게실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벽면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공정 스케줄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빼곡했고 바닥에는 라꾸라꾸 침대 수십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방진복을 반쯤 걸친 채 코를 골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잠꼬대로 알 수 없는 수치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식어 빠진 도시락과 가족사진 그리고 아빠 힘내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아이의 편지가 붙어 있더군요. 저 친구 입사 3년 차입니다. 연구소장이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펠리클 투과율 테스트할 때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실험실을 안 떠나더군요. 울면서 현미경을 보더라고요. 또 다른 침대를 가리키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은 삼성전자에서 파견 나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정년이 1년 남으신 분인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자마자 자원해서 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내 손으로 국산화 못하면 은퇴 안 한다면서요.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한국은 DNA가 다르다고 비웃던 그 시간. 이들은 이 좁고 냄새나는 방에서 청춘을 갈아넣고 인생을 걸어가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벽 한쪽에는 그들이 실패해서 깨먹은 블랭크 마스크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통곡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D+2051.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은 잊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소니와
파나소닉이 세계를 제패할 때 우리 선배들도 저렇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도시락을 까먹으며 미국을 이기자고 외쳤던 그 야성과 헝그리 정신. 그것이 지금의 일본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불렀고 오만해졌고 매뉴얼과 절차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절박했습니다. 제가 100년이 걸린다고 했던 기술 격차를 메운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쪽잠을 자는 연구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도끼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우리 기술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한 연구원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뒤꿈치가 다 닳아버린 그 운동화가 반짝이는 제 이탈리아제 구두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삼성 상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구로다 씨. 기술은 국경이 있지만 엔지니어의 열정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서 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독립 그 단어 하나를 위해서요. 독립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독립을 막으려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잠든 토끼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거북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버렸듯이 저 역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한 패배자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 아니 마지막 복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상무님. 저는 젖은 눈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 전에 절망에서 벗어나 서늘한 결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라니요?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라피더스의 치명적 결함에 대한 내부 문건 전부 넘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다시 도쿄로 보내주십시오. 도쿄로요? 위험하실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끝내야 합니다. 저 오만한 다카이치 총리의 면전에 대고 이 진실을 똑똑히 알려줘야겠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제 입으로 직접 확인 사살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몰락해가는 조국의 마지막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저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대회의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대구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태양은 내일 다시 뜨겠지만 일본 반도체 제국의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진실을 보았으니까요. 가십시오. 가서 일본을 깨워주십시오. 삼성전자 상무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작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고작 손가락 한마디만한 이 작은 물건 안에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진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 안에는 SNS 태그의 127만 번의 실험 데이터, 일본 라피더스 장비의 치명적 결함 분석 보고서, 그리고 TSMC가 일본을 손절한 진짜 이유가 적힌 이메일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무겁군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USB 하나가 우리 일본이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자존심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공장 문을 나서자 어느덧 대구의 하늘은 검푸르게 저물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정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죠.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아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동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풍경을 여유가 없는 삶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느림의 미학과는 거리가 먼
촌스러운 발버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건 촌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생명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쉴 새 없이 심장을 펌프질하는 청춘의 에너지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거부하고 장인정신이라는 핑계로 비효율을 합리화하며 서서히 늙어가는 노인처럼 침대에 누워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그 낡은 속담이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자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행기는 어느새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현해탄 상공 3만 피트의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치듯 시끄러웠습니다.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아까 보았던 그 연구원의 낡은 운동화가 자꾸만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 문구가 마치 환청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망쳤던 제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만 하던 일본 정부가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졌을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 우린 최고야 라고 자위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늑대는 이빨을 갈고 발톱을 세우며 우리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리기 직전까지 저 늑대는 DNA가 열등해 라며 비웃기만 했죠. 차관님. 아니 손님. 식사하시겠습니까? 승무원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내민 기내식 트레이에는 일식 도시락이 놓여 있더군요. 정갈하게 담긴 초밥과 반찬들. 예전 같았으면 역시 일본의 디테일이야 라며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쁜 포장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내실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포장만 화려한 지금의 일본 꼴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치워주세요. 입맛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시커먼 현해탄 바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이제 저는 매국노가 됩니다. 경질된 차관 주제에 적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부 고발자. 내일 아침이면 우익 단체들이 제 집 앞에 몰려와 확성기를 틀어댈 것이고 동료 관료들은 저를 향해 침을 뱉을 겁니다. 두려우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떨릴 만큼 두렵습니다. 사회적 매장. 일본 사회에서 배신자 낙인이 찍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제 가족들도 손가락질을 받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일본은 영원히 가짜 꿈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깨워야 합니다. 비록 그 방법이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그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새살은 돋지 않을 테니까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 때문에 금속이 미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각성제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도 한국은 망한다는 거짓 보고서를 읽으며 흐뭇해하고 있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 브리핑을 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총리님.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사냥개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짖으라고 할 때 짖는 개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잘못된 목줄을 끊어버릴 늑대가 되어서 말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장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마치 기관총 쏘사처럼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구로다 씨, 한국 공장에 무단 침입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총리님의 경질 통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국 기업에 매수당한 것 아닙니까? 뇌물 받았습니까?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을 찔러댔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뒷문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장 앞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소란스럽던 기자들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수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지자 저는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플래시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작은 메모리를 보며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뇌물이 아니라 우리 일본이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일 아침 총리 관저에서 직접 밝히겠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모든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멍하니 서 있는 기자들을 해치며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수근거림이 들려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우린 건재하다고 자위하는 저들이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아까 맡았던 한국 연구원들의 땀 냄새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님, 가슴이 가세키. 총리 관저로 갑시다. 이 시간에요? 손님, 지금 가면 문 닫았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밤새 문 앞에서 기다릴 거니까. 택시가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 아니,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팩트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총리의 오만함, 관료들의 비겁함, 그리고 저의 지난 과오들. 이 모든 것을 내일 아침 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전부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니까요. 택시가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달려 가슴이 가세키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터기의 요금이 올라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차가운 겨울비는 어느덧 그쳐 있었고 빌딩 숲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을 알리는 낙조처럼 느껴져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멈추시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경찰 기동 대원들이 곤봉을 들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차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통과했을 곳이지만 지금의 저는 해임된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트 안주머니에서 대구공항에서부터 생중계되었던 그 문제의 USB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비키시오. 나는 구로다다. 총리에게 전할 국가 생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그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냄새를 맡고 몰려든 외신 기자들과 방송사 중계차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성남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 솟아처럼 터지며 새벽의 어둠을 찢어놓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제 얼굴을 향해 주민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경비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들리나?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지금 나를 막으면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은폐했다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이다. 경비대장은 당황한 듯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대더니 이내 창백해진 얼굴로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었습니다. 총리 관저로서도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저를 강제로 끌어내는 그림을 만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키워준 그리고 저를 버린 일본 권력의 심장부로 말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총리 집무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역대 총리들의 초상화가 주는 위압감. 그 중앙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역광을 받아 검게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밤새 밖에서 시위를 하셨더군요. 구로다 전 차관.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완벽하게 관리된 강철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찻잔을 쥔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언론 플레이를 하다니 실망입니다. 엘리트 관료였던 당신이 고작 한국 기업에 매수되어 조국의 칼을 꽂다니 국가기밀 유출죄와 여적죄로 체포될 각오는 되어 있겠죠? 체포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문제의 USB를 그녀의 앤티크 마호가니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체포하기 전에 이 안에 든 내용을 먼저 보셔야 할 겁니다. 이건 기밀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제국의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 허풍은 여전하군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의 호출벨을 누르려 했습니다. 경호원을 불러 저를 끌어내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고 미러링 버튼을 눌러 집무실 벽면에 100인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개미들의 반란을. 스크린에 뜬 첫 번째 화면은 대만 TSMC 본사에서 발송된 공문 원본이었습니다. 붉은색 탑시크릿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총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TSMC가 왜? 영어를 못 읽으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팩트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군요. 제4조 2항 정치적 위험 리스크 평가. TSMC와 인텔, 마이크론이 일본 소재를 퇴출시킨 이유는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뉴스 화면과 현재의 상황을 대조시켰습니다. 2019년 총리님이 전략물자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당신은 그걸 강력한 외교라고 자화자찬하셨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외교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테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테러라니. 우린 정당한 권리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납기일을 정치적 이유로 어기는 파트너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날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을 리스크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부품을 끊었을 때도 밤을 새워 대체품을 만들어 공급망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일갈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에 미친 일본 대신 기술에 미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고립시킨 게 아닙니다. 총리님, 당신이 일본을 스스로 갈라파고스라는 감옥에 가둔 겁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총리가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엎어지며 뜨거운 차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기초과학도 없는 나라가 감히 우리를 제쳐? 우리에겐 라피더스가 있어. 5조 엔을 쏟아부은 최신 공장이 있다고. 그거 하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라피더스요?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IBM과 벨기에 IMEC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일본을 떠나며 남긴 최종 기술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치명적 실패 항목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붉은색 그래프와 함께 충격적인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수율 0%. 원인 인적 자본 부재. 장비는 최고였습니다. 돈으로 발랐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이 최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엔지니어가 전무하다. 현장에 있는 건 은퇴한 70대 고문들과 책임지기 싫어 매뉴얼만 읊어대는 관료들 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에겐 장인 정신이. 그놈의 장인 정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총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는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고 도제식 교육만 고집할 때? 한국의 SNS텍 연구원들은 24시간 3교대로 AI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패 데이터를 공유하며 집단 지성으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 연구원들의 낡은 운동화 사진과 그들의 숙직실 풍경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한국의 7년입니다. 총리님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은 안 되라고 비웃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컵라면을 먹으며 쪽잠을 잤습니다. 127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 도끼와 절박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일본의 패인입니다. 총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 속 0%라는 숫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신뢰를 잃었고 기술적으로는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일본 제국은 사실 속이 텅 빈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팩트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서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님, 큰일 났습니다. 도쿄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방금 삼성전자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산 소재 수입 전면 중단과 함께 SNS텍과 차세대 공정,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호야, 니콘, 캐논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한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리모컨으로 뉴스 채널을 틀자 화면은 온통 붉은색 하락 화살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긴급 속보, 일본 반도체 잃어버린 40년의 시작인가? 삼성의 결단, 일본 경제에 사형 선고 내리다. 화면 하단에는 SNS텍의 대구 공장 라이브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는 한국의 공장 굴뚝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총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고작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중소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짐을 챙겨들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기업 뒤에는 5천만 한국인의 자존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DNA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당신은 삼성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상대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미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줄 뿐이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비서관들의 다급한 전화통화 소리와 TV 뉴스의 앵커 목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려 집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거짓말이야. 이건 악몽이야. 라는 총리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환자의 환부를 도려낸 의사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묵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도쿄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일본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현해탄 건너 묵묵히 땀 흘리며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승전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러 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폐허가 된 현장으로. 관절을 빠져나온 택시가 도심을 가로질러 외곽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한 쪽빛 하늘이 제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지더군요. 머리 위는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택시에서 내린 제 눈앞에 놓인 현실은 처참한 폐허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제 발로 다시 호야의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야적장 한가운데 서서 제 키를 훌쩍 넘게 쌓여있는 검은색 컨테이너 박스들을 올려다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반송되어 갈 곳을 잃은 500억 원어치의 악성 재고들 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겠지 라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마주한 이것들은 완전히 생명을 잃은 산업 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박스 위로 오후 4시의 햇살이 힘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비닐 포장을 흔들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건조하고 쓸쓸한 소리가 마치 몰락한 반도체 제국의 장례식을 치르는 만가처럼 들려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있는 날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화면 속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대구의 SNS텍 공장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과 SNS텍 대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더군요. 그들의 뒤로 걸린 현수막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는 80년이라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단잠을 잤고 그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안 돼 라고 비웃으며 매뉴얼을 다듬고 있을 때 그들은 127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데이터를 무기 삼아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 시간의 밀도 차이가 오늘 이 극명한 승패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는 폐기물 박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가움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패배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실의 온도니까요. 인정해야겠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국산화한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려는 자는 죽고 도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장의 냉혹한 진리를 제 몸뚱이 하나를 희생양 삼아 증명해 보였습니다. 끼룩끼룩. 저 멀리 셔터가 내려진 일본 공장의 굴뚝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갑니다. 반면 제 스마트폰 화면 속 현해탄 건너 한국의 연구실은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군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2026년 1월 22일의 세계 지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텅 빈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텅 빈 야적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저는 관료도 차관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패전국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고 제국은 무너졌으니까요. 7년. 그것은 오만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이 80년을 자랑할 때 침묵 속에서 7년의 칼을 갈아버린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야기.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의 공장에서 그리고 평택의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길을 보란듯이 뚫어낸 한국인의 저력. 그 뜨거운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가슴 뜨거워지는 오늘의 승전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